우산국은 아슬라주에서 배를 띄워 바람을 타고 이틀 정도 항해하면 도착하는 바다 한가운데 섬이었다. 하지만 섬의 오랑캐들은 그 지세가 험하고 물이 깊은 것을 믿고 기고만장하여 신라에 항복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태종은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도 토벌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위력으로 굴복시키기엔 미련하고 사나운 우산도 사람들을 제압하기 어려웠고 배를 거점으로 삼고 무트로 들이쳐 진공하기엔 아군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태종은 계교를 써서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가득 갈라 실었다. 그리고 해안에 다다라 우산도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만약 너희들이 이대로 몸을 굽혀 신국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이 맹수들을 놓아 너희를 짓밟도록 하겠다. 그러자 우산도 사람들은 목축으로 보기에 꽤 그럴듯한 배 위의 나무 사자들을 진짜 맹수로 착각하여 두려움에 떨며 항복하였다. 이처럼 태종은 지혜와 용기를 동시에 갖춘 장수이자 관리였다. 지소태오가 그의 남성미에 흠뻑 매료되어 사통하고 전군과 공주를 낳은 것도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를 알되 만나지 못하고 자라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저 상상태종이었다. 어머니가 가끔 자신의 팔다리를 어루만지며 씨앗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할 때 신하들이 짐짓 시치미를 떼고 전설처럼 전해오는 태종의 전공을 이야기할 때 세종은 몸속에서 작은 종이 들썩여 울리는 듯 아주 짧고 가벼운 아픔을 느낄 뿐이었다.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은 함께 나눈 기억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에야 그 공명을 일으킬 수 있을 테다. 다만 어머니의 아들로 신령의 증거로 살아온 세종에겐 종이 울려도 흔들리며 퍼지는 종소리가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다. 늙어 허리가 굽고 백발이 탈해진 노인을 만났다. 그는 일전에 자신의 파리로 편찬한 국사를 보충하고 수정하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 진흥제를 찾아왔는데 때마침 세종의 제의 곁에서 시측하고 있었다. 늙은 신하는 충심을 다하여 황제에게 절을 바치고 곁에 있던 세종에게도 절을 하려고 굽은 몸을 다시 구부렸다. 세종이 이에 직면하여 황망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법도가 어디에 있는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절을 받고 턱끝을 끄덕여 답신할 수 있을까? 세종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 내려가 여의고 노쇠한 태종을 부축했다. 저는 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진흥제는 짐짓 근엄하게 세종을 타일렀다. 이 노인은 비록 전대의 중신이나 나의 신하이다. 신하의 몸으로 어찌 너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서 자리에 올라와 절을 받아라. 몸 안 아주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리던 종이 점차 빠르고 격렬하게 뒤척였다. 마침내 종소리가 터져 나오자 세종은 그 놀라운 크기에 기보다 먼저 심장이 터져버릴 듯하였다. 세종의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솟구쳤다. 성스러운 아버지만 아버지이겠습니까? 골품이 없고 비천한 자들에게도 아버지는 받들어 모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피와 살과 뼈는 비록 어머니의 태내에서 자랐으나 그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덕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해도 지금껏 만날 수 없었거니와 하물며 황금의 방석을 깔고 앉아 아버지의 인사를 받으라 하십니까? 그러자 오히려 태종이 놀라 몸을 낮추며 말하였다. 태호는 신성하여 지압이 없이도 전군을 신하할 수 있사옵니다. 어찌 감히 신하가 성스러운 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태종이 세종의 부축을 뿌리치려 하자 세종은 더욱 힘을 주어 아비의 몸을 안았다. 정벌의 위협을 달성한 맹장, 사서에 이름을 올린 위인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한 아름에 다 안겨 앙상한 뼈가 부대끼는 늙은 아비가 있을 뿐이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맹수가 아니라 불티만 튀어도 숫덩이가 되고 말 나무 사자가 그의 품 안에서 흐느끼듯 떨고 있었다. 세종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다. 일찍이 철이 없을 때 모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여쭈었더랍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 역사에 지혜와 책략의 신화로 기록된 유려왕 때의 이벌찬 말고와 외인들에 맞서 싸우다 죽은 조분왕 때의 이찬 우로를 합한 것이 내 아버지다. 그러나 충신이기 이전에 남자 중에 남자여 오직 진실을 무기로 세상과 맞섰던 사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진흥제가 이윽고 성읍을 가다듬어 말하였다. 태호가 신성과 애덕으로 중신을 총애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우가 있으니 이 또한 내 집의 경사스러운 행운이다. 늙은 신하는 천륜 앞에 어찌 피하는 것만이 도리라 하겠는가. 나의 아우 세종에게 태종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하노라. 이로써 부자는 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고 묵은 소원을 풀었다. 세종은 반드시 진정만을 입으로 내뱉고 내뱉은 대로 행하였다. 그는 거짓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거짓이 그를 살리고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거짓뒤로 몸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세종을 다른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게 하면서 종래는 그를 해할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지소태오는 세종을 매우 특별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다. 다만 성품이 과히 온순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재바르지 않아 걱정이었다. 그대로 놓아둔다면 짝이나 제대로 만날 수 있을는지 지소태오는 아들이 소박함과 무욕 때문에 때맞추어 누릴 즐거움마저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남아의 나이 15에 지나치게 점잖은 것도 자랑이 아니다. 한창 감미로운 꿈에 시달릴 나이가 아니더냐. 상대가 누구든 꺼리지 말고 취하라. 어미가 허락하는 일이며 장려하는 바이다. 하지만 세종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소자는 오직 죄를 섬기고 모후를 모시는 일에 만족할 따름입니다. 어찌 다른 욕심을 품겠습니까? 하지만 본디 양의 생리는 쉽게 일어나 흥분하는 만큼 다양한 색을 취하고자 하는 법이다. 어찌 너만이 그 원리를 무시하고 비껴갈 수 있단 말이냐. 지소태오는 좀처럼 여자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는 아군을 근심하여 세종이 자신을 색도로 이끌 여인을 직접 고르도록 연애를 베풀기로 하였다. 몇 날 몇 시를 기한으로 공경의 미녀들은 모두 궁궐에 모이라는 영이 떨어졌다. 궁밭 미실이 본장에도 그 통고가 전달되었다. 미실은 아무래도 연애가 따분하였다. 꽃을 받잡고 노는 일도 단장한 여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서서 서로 훔쳐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살거리는 일도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모인 목적이 자명했기에 정석껏 치장한 여인들은 오로지 상대에 대한 경쟁심으로 얄궂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기 이전에 남들이 자기보다 얼마나 부족한가, 자기가 남들보다 얼마나 부족한가를 살폈다. 이 여자보다 머리 장식이 촌스러운 저 여자보다 허리가 굵어 옷맵시가 나지 않는 그 여자보다 손과 발이 크고 두툼하여 볼품없는 이 여자. 그들 하나하나는 나무랄 데 없이 어여쁘고 어느 사내라도 홀려 쓰러뜨릴 듯 요염했지만 정탐하고 의심하는 눈빛 속에서 그들은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아무 향기도 스스로 내뿜지 못하는 가화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지루해. 이럴 줄 알았으면 갑자기 병이 났다 핑계라도 대고 말이나 타러 갈걸. 미실은 여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기 위해 따가운 햇살도 마다 않고 양지로 앞다투어 나설 때 살구나무 그늘 아래 구석 자리로 물러나 앉았다. 살금살금 졸음이 밀려왔다. 그때 세종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소태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지소태오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다가를 드는 여인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세종의 관심을 부추겼다. 왕경의 미녀들은 모두 모였다. 반드시 이 중에 국색이 있을 것이다.
찬찬히 살펴 고르라. 본디 여자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종은 이 순간에 몹시 난처하고 곤욕스러울 뿐이었다.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으며 몸을 꼬고 아양을 떠는 여자들이 낯설기만 했다. 모두가 한결같이 모습을 보기에 눈이 즐겁고 목소리를 듣기에 귀가 즐겁고 풍겨나는 향기가 코를 즐겁게 했다. 어느 누구를 앞에 데려다 놓아도 싫다고 내칠 허물을 잡기가 곤란할 것 같았다. 하지만 미녀들의 향연은 세종을 즐겁게 하기는커녕 점점 피로하고 지치게 했다. 그는 살구꽃과 복숭아꽃과 해당화 중에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알지 못했다. 선연함과 명료함과 가연함 경지가 어떻게 분간되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순하고 명료한 심성의 세종에게 아름다움은 다만 아름다움일 뿐이었다. 그것에 유별난 수식이 다른 이름이 붙을 수 없었다. 그 역시 지루하고 따분하였다. 하지만 모후에 특별한 마음씀에 화답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세종은 저마다 아우성치는 아름다움에 혹사당한 누군가를 매만지며 누구라도 자신을 일시에 압도하여 사로잡아 주길 기원했다. 그저 이 난처한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를 소망했다. 그때 그의 쓰라린 붉은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길게 몸을 들여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천연덕스러운 몸짓이었다. 살구나무 그늘 아래 몸을 기댄 그녀는 햇살 아래의 풍경이 전혀 흥미롭지 않은 양 권태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악기 대신 늘어진 나뭇가지 한 자락을 잡은 작고 얌전한 손가락이 가끔씩 향피파이 가락에 맞추어 까닥거렸다. 그늘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세종의 발걸음은 알 수 없는 초조함으로 그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 지소태우의 하명으로 궁원에 모여든 여인들은 두 부리로 나뉘었다. 한 부리는 끝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들키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의심하며 속이고자 하는 그녀들은 이미 아름답지 않았다. 그리하여 누구도 황홀로 이끌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침묵 속에서도 웅변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드러낸데도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직 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오만한 자기 탐닉은 모두와 구별되는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알아버렸다. 세종은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를 갈구하였고 그녀에게 깊이 매혹되어 있었음을. 남과 여, 음과 양은 처음 대면하는 순간 그 관계의 내용이 절반쯤은 결정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자기를 데리고 뒤로 돌아설 줄 모르는 세종에게는 나머지 절반의 예감과 추측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미실을 만나는 순간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다. 남은 것은 이미 없었다. 하필이면 그 아이랍니까? 물론 미실의 아름다움이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이 빼어나지요. 내사에는 관심이 없다던 전군을 저토록 설레게 하였으니 애초의 약속대로라면 상을 주고 당장 불러들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묘도의 딸로 대원 신통의 인통을 이은 아이인지라 주인이신 황제의 허락을 반드시 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게 옵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소태우는 미실을 불러들이기에 앞서 진흥제에게 허락을 구하러 왔다. 제는 신민연의 섭정을 물리치고 친정하기 시작하여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고 야심찬 황토 순행과 국경 확보에 전력을 다하던 터였다. 제는 자기의 만족과 필요를 넘어선 도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기실 왕의 소유나 다름없는 인통의 여자임을 내세워 아우와 다를 여유가 없었다. 쟤는 그저 어린 소년인 줄만 알았던 세종 정군이 상사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고 신통해 껄껄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것은 오직 내정을 맡은 웃어른이신 어머니가 정할 바입니다. 다만 세종이 아내를 구하는 일에 아버지인 태종이 알지 못해서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에게 아비라 부르기를 허한 처지이니 마땅히 그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하겠지요. 지소태우는 내심 미실을 마땅치 않아 하는 바가 있어 제의 반대를 기대했다는 낭패를 보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지소태우는 태종을 불러들였다. 우리 아이 세종에게도 짝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얻는데 지아비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하게 대답하였다. 말씀을 낮추소서. 폐하의 집안일에 일개 신하가 어찌 감히 말씀을 여쭙겠습니까? 지소태우는 한때의 연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의 아비인 늙은 신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세월은 사람도 사랑도 비껴가지 않은 매정한 것이었다. 매사에 냉정하고 분명한 지소태우의 눈에도 잠시 물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세종이 그토록 애모하는 처녀는 바로 영실의 외손녀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실은 나의 계부로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법흥제의 유명 때문에 영실을 계부로 맡기는 했지만 지소태우는 둔하고 무심한 영실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다 지소태우가 남모를 지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준정의 유혹에 빠져 그녀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에서 불이 돋았다. 그런가 하면 태종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였으나 미실의 외조모인 옥진 역시 지소태우와 편편찮은 사이였다. 옥진의 아버지인 위화랑이 중간에서 현명하게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법흥제 이후의 왕위를 둘러싸고 아들 삼맥종을 즉위시키려는 지서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아들 비대를 내세우는 옥진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했을 터였다. 그리하여 지소태우는 법흥제가 붕한 이후 왕자 비대의 지위를 낮추어 위화랑이 맡았던 제사를 받들게 한 바 있었다. 지소태우는 한숨을 쉬며 호소하듯 태종에게 말하였다. 미실이란 아이의 됨됨이야 겪어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영실과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꺼려지는 마음을 떨칠 수 없어 이렇게 어려운 결정에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로 대꾸하였다. 영실공은 전왕의 총신입니다. 유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태우에게 잘못한 바 있다 하여도 지나치게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군이 이미 좋아한다면 어떻게 마음 가는 길을 가로막아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처녀는 영실의 외손녀인 동시에 사도 왕후의 조카이니 황후를 위로하여 차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종의 말에 지소태우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조쌀하고 칠칠하게 나이를 먹은 그는 천천히 현명하고 신중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위한 아비의 간언에 속셈 없는 진정이 느껴지려니와 행여 지소태우의 마음이 다칠까 조심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지극했다. 지소태우는 마음을 풀고 활짝 웃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지아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새로운 사랑 앞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묵은 마음을 끄집어내어 들여다 보았다. 세월이 흘러 열기는 식었을지언정 그 빛은 여전히 영롱하였다.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는 그토록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 보듯 서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다가와 입술을 덮었다. 부드러운 그것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들고 나던 모든 숨이 멈추었다. 가슴에 뻐근한 격동이 느껴졌다. 조금 전까진 천진하게 발적거리던 그것은 흙반처럼 강력하게 그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혀는 부드럽고도 힘찼다. 그녀의 침은 달콤하고도 떫고 향기로우면서도 비렸다. 연한 지느러미를 가진 날렵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의 입속에서 거침없이 유영하였다. 물고기는 잇몸을 들이우고 이쪽 하나하나를 자극하고 혀를 감아 말아 올리며 희롱했다. 아찔하였다. 어찌 날 이러시려고. 세종은 맥없이 입을 벌린 채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였다. 너무도
무력한 자신이 부끄럽다기보다 강복하여 기꺼웠다. 그녀의 도발에 얼마든지 정복당하여 짓밟히고 싶었다. 새하얀 알몸의 그녀가 지배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뒤척이고 부서져 버리고 싶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까마득히 몰랐던 세계였다. 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정작 현실에 없다지만 미실이 열어 보여준 새로운 세계에는 세종이 꿈꾸었던 모든 것을 간단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 포옹, 첫 입맞춤, 첫 교합과 처음으로 터져나온 신비로운 탄식, 모든 것의 처음. 세종은 천지신명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미실을 세상에 있게 한, 미실을 사랑하는 자신을 세상에 낸 신령에게 엎드려 감업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미실을 처음 본 순간 그녀가 기대어 있던 살구나무에도 어렴풋이 호리호리한 윤곽만을 비추던 짙은 그늘에도 감사했다. 그가 떠올려 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상은 숱한 미녀들의 tum바구니에서 그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거나 그녀가 그를 만나지 못한 채 슬그머니 그늘 속으로 숨어 공원을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만났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눈길이 마주쳤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를 사랑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그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도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말을 짓거리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세종의 가슴에 미실은 각인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게 벼린 칼이 그의 가슴을 점였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는 웃었다. 세종에게 미실은 감히 마지막 사랑을 맹세할 수 있는 첫사랑이었다. 그저 첫사랑. 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헤아림도 무의미한 절제절명의 순간이었다. 미실은 세종이 자기에게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알았다. 남자의 눈동자는 불현듯 커다랗게 열리면서 짧고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빨라진 심장의 박동과 그만큼이나 거칠어진 호흡이 멀리서도 느껴졌다. 그의 눈빛과 호흡은 옷깃에 스쳐 들썩이는 나뭇잎이나 샘가에서 마주쳐 한동안 정적 속을 마주보고 섰던 새끼 노루처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말을 외쳐대고 있었다. 그는 원한다. 오로지 원한다. 대상은 명확했다. 미실은 한순간 자신을 둘러싼 모든 배경이 희미하게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뜨거운 눈길 속에 오직 미실만이 오독하니 남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토록 간절한 갈망의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실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다. 세종의 나이 15, 미실은 14살이었다. 처음 태후의 명을 받고 궁에 입궐했을 때에 그들은 한동안 정탐하는 듯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서성이었다. 세종은 껑충 큰 키와 건장한 체격에 걸맞지 않게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소년이었다. 그는 항상 미실 앞에서 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 쩔쩔매었다. 말보다 마음이 넘치고 앞서는 것도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다. 미실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어 깔깔 웃었다. 그녀가 웃으면 그의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마도 의복 밑에 가려진 속살까지도 그러하리라. 미실은 남모를 상상해 다발머리를 흔들며 허리를 잡고 웃어댔다. 세종은 그런 그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하면서도 좀처럼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다. 미실은 이미 운우에 대한 비방을 익혔을 뿐더러 천개가 튀어 여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숫기 없고 경험이 전무한 세종은 마치 근기에 정진하는 양 좀처럼 먼저 다가설 작심을 내지 못했다. 미실이 입궁한 후 며칠 동안 그들은 다만 사이좋은 남매처럼 함께 먹고 함께 놀았다. 하지만 미실은 점차 자신의 운명에 새겨진 발을 닿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다. 그것은 욕망보다도 크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넘어섰다. 세종은 호탕한 쾌골의 성정을 갖지는 못했으나 무사를 좋아하여 기에 닿기를 즐겼다.
그 중에서도 온몸을 부딪혀 맞서는 수박은 경쟁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있었다. 세종은 소년다운 치기로 미실에게 자신의 용망하고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 앞에서라면 누구라도 고꾸라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탄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친다면 그 희고 가지런한 입마디를 드러낸 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든다면 세상 전부를 들었다 메어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세종은 그토록 비웃고 경멸하던 주나라의 유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악희에 빠져 사직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면 망국의 군주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군주이기 이전에 어리석은 한 사나이였던 그는 다만 웃지 않은 여인 포사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다. 사랑에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사지가 마비된 채 거짓 봉화를 올려서라도 포사가 웃어 젖히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고파 했던 것이다. 웃음의 대가는 패망과 죽음이었다. 그럼에도 유황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마침내 시시때때로 울려지는 봉하의 소동에 지친 제후들이 위기에 처한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아도 오랑캐의 칼끝에 목이 베이고 사지가 찢겨 죽여가면서도 그는 자멸을 향해 달려가는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랑도 죄인가 봅니다. 죄를 짓는 만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군요. 금모래가 지천으로 펼쳐진 남천으로 미실을 초청해 수박의 기회를 펼쳐 보인 세종은 헐떡이는 거친 숨을 고르며 다가와 말하였다. 미실은 세종의 말에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고는 시녀가 받들고 있는 수건을 말아쥐었다.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올리고 내리고 모으고 펼치고 감고 풀고 얹고 뿌리는 동작이 마치 아름다운 춤사위 같았어요. 그럼에도 부드러운 손과 발이 무기가 되어 상대를 제압할 때에는 흐르는 바람에 거목의 뿌리가 뽑히는 이치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좋은 구경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실은 방긋 웃으며 세종의 등 뒤로 다가섰다. 세종의 목덜미에 서늘한 비단 수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몸이 절로 부르르 떨렸다. 조금만 수그려봐요. 땀과 모래가 범벅이군요. 아니, 사자에게 시켜도 좋을 일을 멋진 기회를 보았으니 이 정도야 구경값으로 치를 만하죠. 사양하지 마세요. 깨끗한 새싹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운 미실이 손끝에 살갗에 닿은 때마다 세종은 등을 돌려 수그린 채로 움찔거렸다. 간지러우면서도 짜릿하고 부끄러우면서도 황홀하였다. 부드러운 비단 수건과 그보다 더 부드러운 미실의 손이 옆구리에 닿았을 때에는 절로 터져 나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붉게 달아오는 등판은 쏟아 내리는 햇살이 탓으로 돌리리라. 하지만 무릎을 끊고 허리 언저리 모래까지 꼼꼼하게 털어낸 미실의 몸을 일으키며 귓가에 이제 다 되었어요 하고 뜨거운 숨결로 속삭일 때 세종은 그만 온몸의 아득한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운을 참지 못해 벌떡 일어섰다. 저리로 가요. 비비추들이 속삭이잖아요. 우리 둘 정도는 충분히 감추어 줄 수 있대요. 세종은 미실이 이끄는 대로 달렸다.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사자들의 시선 따위는 염려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남천의 반짝이는 물 비늘도 휘잇 휘용 놀란 듯 놀리는 듯 휘바람을 부는 새도 아랑곳 없었다. 비비추 숲을 속에는 정적만이 있었다. 뒤엉켜 쓰러진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감추어 주기 위해 발끝을 세워 키를 돋은 고마운 비비추의 눈속임만이 있었다. 미실은 땀이 흘러 짭조름해진 세종의 얼굴을 핥았다. 파르르 떠오는 눈꺼풀과 왕족의 자존심인 양 우뚝한 코, 거무스름한 수염이 돋은 푸른 턱에 일일이 입을 맞췄다. 음과 양의 조화는 참으로 신비로워 옷을 갖춰 입고 법도와 예절에 맞추어 살게 된 후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몸이 낯선 상대 앞에서도 긴장감 없이 절로 열렸다.
그는 분명히 내가 아니라 그일 뿐인데 나는 분명히 그가 아니라 나일 수밖에 없는데 서로 손을 뻗는 순간 자타의 구분이 사라지고 분별이 무의미해졌다. 미실과 세종은 서로 처음이었지만 핥고 어루만지고 빨고 깨무는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였다. 시간을 돌려 되짚어 보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아주 어린 날부터 자연스럽게 거쳐온 일이었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다만 내가 아닌 상대를 통할 때 전혀 색다른 쾌감으로 몸과 마음이 들뜨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숨결이 거칠어지고 손길이 점점 사나워지는 세종과 달리 미실은 냉정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껏 배워 익혔던 모든 비서들과 춘궁화가 펼쳐져 있었다. 혀 아래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다. 첫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미실은 전설의 명의 화타의 강의에 충실했다. 두 개의 구멍, 오경과 화지인은 평소에 잠농처럼 엎드려 있다가 남녀의 방사가 시작되면 향내를 맡고 튀어나온다. 미실은 세종의 입 안으로 깊숙이 잠입하였다. 길게 누운 혀를 빨고 입천장을 들이우는 순간 어눌한 말투로 부드러운